나는 아들에게 약혼자 가족과의 만남에서 바로 약혼을 취소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언젠가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내 여자는 혼수를 해가는 거죠. 2에서 3천만 원 정도 생각하네요. 당수진 희 집은 남자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요, 제가 말이에요. 성민이 그 나이 먹고도 여자랑 똑같이 모았다는 것도 참아 넘겼어요. 그러니까 전 당수진 희 집은 사돈이 해주실 줄 알았네요. 제 말이 틀린가요? 성민이가 이 나이 먹고 모아둔 돈이 그거밖에 안 되면 제가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겠네요. 사부인, 성민이가 수진봉이 1억 정도 됩니다. 공부를 오래 하느라 직장에 늦게 들어가서 그렇지 앞으로 더 많이 벌 거고요. 집도 사고 살면서 충분히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사부인께서 혼수는 해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성민이한테 1억 8천 주겠다고 했는데 성민이가 모아둔 돈이 뭐가 부족하다는 거죠? 참 이런 말은 정말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치 딸 가지고 장사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희 딸이 1억 8천만 원짜리밖에 못 되는 건가요? 아니, 그래도 우리 딸이 간호사이고 모아둔 돈도 있고 한데요. 저도 솔직히 서울에 있는 20평짜리 아파트 정도는 들고 오는 사위를 바라긴 했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세 병철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장성민과 상견례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장 씨는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는다면 아들을 내 손으로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느꼈습니다. 장 씨는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와 같은 심정인지 표정이 참담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앞에서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것이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상견례 전에 사돈을 한 번밖에 보지 못했으니 예비 며느리가 부모를 보여주지 않은 것이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당시 예비 며느리를 한 번밖에 보지 못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지만 장씨 본인과 아들을 이렇게 없이는 여기는 교양 없는 집안과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결례를 준비할 때부터 어떤 신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달 전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미 37세가 된 아들이기에 장씨도 말은 안 했지만 은근히 원해온 일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손주도 보고 싶었죠. 아들은 오랜 시간 공부했기 때문에 직장에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소득 직업에 탄탄한 직장을 다니고 있어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아들은 수진의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부모는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1년 전 간호사를 만나더니 얼마 전에 결혼을 하겠다고 집에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식당에서 밥 한 끼 먹고 헤어져서 서로를 알 시간은 적었지만 참하고 싹싹한 것 같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쪽 부모님이 결혼을 서두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 내년 봄쯤에 하면 되지 않을까? 올해 가을에 하자고 하셨대요. 며느리의 나이도 있어서 부모님이 마음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상견례부터 얼른 해야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요. 혹시 인천까지 가시는 거 괜찮으세요? 장 씨는 의아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 모두 서울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 부모님이 인천에 사세요. 아, 그래서 인천에 있는 식당에서 하자고 하셨구나. 상견례는 여자 쪽에서 주관하는 거라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자 남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게 하자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리죠. 의견을 조율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원하는 대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상견례는 결혼 준비를 위한 작은 행사라고 생각했으니 장 씨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민아, 너 모아둔 돈은 얼마나 있니? 아들이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 1억 정도 있어요. 수진이는 6천만 원 정도 있고요. 아들이 취직 후 한 번도 손을 벌리지 않고 돈을 모은 것에 장 씨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벌겠죠. 장 씨가 아들에게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혼할 때 주려고 예전부터 모아둔 돈이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이 아들은 극구 사양했습니다. 1억 8천만 원 들었다. 2억 꽉 채워주고 싶었는데 박박 긁어 모은 거야. 장 씨는 농담 섞인 웃음과 함께 말했습니다. 이만큼 뒷바라지 해주신 것만 해도 다 갚을 수 없어요. 갚으라고 키운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결혼해서 잘 살기나 해. 아들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부족하겠지만 그걸로 전세부터 시작해봐. 그렇게 모아서 집 사고 또 늘려가고 그런 재미도 있는 거야. 살다가 힘들면 말하고 아빠가 그래도 힘 닿는 한 도와줄 테니까. 감사해요. 결혼해도 종종 찾아뵐게요. 벌써 장가 간 놈처럼 말하네. 아이고, 내 엄마가 이걸 보면 눈물 한 바가지 흘리겠구나. 장 씨와 아들은 2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내 그리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무사히 상견례를 마치고 아들을 결혼시켜 자식들도 낳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름 뒤에 있을 상견례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지난달에 사돈을 처음 만났다고 하니 아마 무척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어떤 분들이신 것 같아? 장 씨의 질문에 아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을 고르는 듯 하더니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냥 꾸밈 없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소탈한 분들이신가? 그렇기도 하고 좀 직설적인 성격이세요. 예비 며느리를 잘 모르듯이 아들도 사돈과는 크게 교류가 없었던 듯 했습니다. 그렇게 보름의 시간이 흘렀고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장 씨를 데리러 온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퇴직 후에 편한 차림으로만 다니던 아버지의 모습만 본 아들이 놀란 것은 당수진했습니다. 장 씨는 상견례를 위해 지난주에 백화점에 다녀왔습니다. 양복도 새로 사고 구두도 새 것으로 바꿔 신었습니다. 너무 과한가 싶어 고민했지만 아들의 체면을 생각하면 과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멋있네요. 아이고, 긴장되긴 하네. 아내도 곁에 없는 데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인천까지 순식간에 도착한 것만 같았습니다. 한정식당에 도착하자 일행이 먼저 와 있다며 직원이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장 씨는 다시 한번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니 아들이 엄지를 들어 올리며 격려했습니다. 장 씨는 조심스럽게 미닫이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먼저 와 있던 사돈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나 장 씨와 아들을 반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런데 장 씨는 사돈의 부모님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사돈 내외가 둘 다 골프웨어나 등산복 같은 깔끔한 운동복 차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추리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운동복 차림이라 괜히 차려입은 자신의 옷이 민망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격식 있는 자리인 만큼 부족한 것보다는 과한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돈네 차림새를 보고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장 씨와 아들이 맞은편 자리에 앉으려는데 복귀될 분이 무언가를 대뜸 내밀었습니다. 유리병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 씨는 얼떨결에 두 손을 내밀어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상견례 선물이죠. 손잡이가 달린 상자를 내려다보니 병문안 갈 때 사가는 음료수 상자였습니다. 손으로 오셨어요? 장 씨도 아들도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죠? 저희는 선물을 준비 못했습니다. 상견례 때 선물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건 처음 듣는 장 씨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옷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신경 썼어야 했는데 자책했지만 사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됐어요. 남자 혼자서 이런 것까지 챙기긴 힘들죠. 장 씨는 순간 경직되었지만 당황스러움을 애써 숨기고 맞장구 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그러고는 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은 미리 예약되어 있었는지 기본 찬이 다 차려져 있었고 추가적인 음식이 직원들에 의해 드려졌습니다. 서로 제대로 소개를 나누기도 전에 복희 바깥사돈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오, 그러더니 장 씨를 향해 물었습니다. 약주하시죠? 아, 네. 이 어색한 분위기가 풀릴 수 있을까 싶어 장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양반이 또 술 취해서 무슨 말 했는지도 까먹으려고 하는 말이야. 가려서 해. 복희 바깥사돈에게 말하자 두 사람의 투닥거림을 보며 장 씨는 민망함을 느꼈습니다. 언제쯤 소개를 해야 할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여간, 저 수진 이 엄마요. 여기는 수진 이 아빠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민이 아빠입니다. 복희은 장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성민이 아빠는 우리보다 젊으신 것 같네. 우리가 수진이를 늦게 봐서 그런가 봐요. 늦둥이라 우리 딸을 곱게 키웠어요. 아, 네, 간호사라고 들었습니다. 귀한 따님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씨의 말에 복희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보내준다고요. 보내고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죠. 요즘엔 남자가 더 많이 장가 들어오는 거죠. 발끈하며 말하는 복희의 장 씨는 민망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표현을 제가 잘못했네요. 며느리를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귀한 따님과 우리 아들이 결혼하게 돼서 고맙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복희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장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교사셨다면서요. 네, 중학교 교사였고 지금은 퇴직한 지 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 안 하고 계신 거네요. 삼복희의 말투는 별로 기분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어르신들 한문 가르치며 소일거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돈벌이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 복희의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우리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따로 정년이 없어 80살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좀 걱정이 돼서요. 나중에 애들한테 손 벌리는 일은 없겠죠. 황당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한 꾸밈없는 성격이라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한 말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꾸밈없는 것을 넘어 지나친 무리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후 준비는 나름 해놨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죠. 또 복희 안 계셔서 우리 딸이 시아버지를 모셔야 하나 싶어서요. 그제서야 예비 며느리가 복희의 옆구리를 살짝 찌르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복희은 며느리의 신호를 무시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나저나 복희 언제 사별하셨어요? 성민이가 고등학생일 때라고 하던데 그런 큰 병은 아니었죠.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니 장 씨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사예비 며느리가 당황한 듯 말했지만 복희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건 다 알고 결혼해야 하는 거야. 어디 큰 병이라도 있으면 유전되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물어보라니까 수진 이가 못하겠다고 해서 내가 나서서 물어보는 거야. 장 씨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결혼식 때는 혼자 오시겠네요. 초에 불 붙이는 것도 해야 할 텐데. 그건 성민이 고모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제서야 복희은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이미 불편해진 대화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때마침 바깥 사돈이 술병을 내밀었습니다. 왜 소주 안 드세요? 어느새 술병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장 씨가 술잔을 들이키고 잔을 내밀자 바깥 사돈이 그 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식사 좀 하시면서 이야기 나눠요. 무슨 호구 조사 온 것도 아니고. 그제서야 장 씨도 아들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그저 조금 불편했던 자리로 기억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이야기는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아참, 결혼식은 인천에서 하는 거 아시죠? 장 씨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아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수진이랑 상의 안 해봤는데요.
엄마, 내가 언제 인천에서 한다고 했어? 상견례나 결혼식 같은 건 다 여자 쪽에 맞추는 거야. 내 학교도 인천에 있잖아. 장 씨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잘 상의해서 정할 겁니다. 그러자 복희은 장 씨가 뭘 모른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이런 결혼에는 여자, 남자 그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복희 이 말을 덧붙이자 장 씨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복희 은근한 표정으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 대신 집은 서울에 구하든 어디든 상관없고요. 모든 것을 여자 쪽에 맞추라는 복희 집은 서울에 구하라고 말하니 장 씨는 의아했습니다. 뭐, 성민이가 알아서 잘 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집을 마련하는 것은 당수진 희 성민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집 한 채를 해오는데 위치는 상관없다는 듯이 선심 쓰듯 말하는 복희의 태도에 장 씨는 이제 더 이상 예의를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장 씨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한테 얘기했는데 말씀 안 드렸나 봐요. 저희 아버지가 1억 8천을 보태주시기로 하셨고 수진이랑 제가 모은 돈으로 전세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리고 집은 수진이랑 제 직장 중간에 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희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어른들이 정하는 거야. 어른들 말씀하는데 끼어들고 그러면 안 돼. 아, 죄송합니다. 장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만난 자리에서 자녀들이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것이 무슨 경우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성민이의 말은 합리적이었고 두 사람의 직장 상황에 맞춰서 집을 구하려는 계획은 타당했습니다. 장 씨는 자리를 지키며 참을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성민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아가씨도 6천만 원을 모았다고 하던데 그 정도면 서울에서 전세집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해결해야겠죠. 그러자 복희 고에서 김이 나올 듯 반박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건 제가 딸한테 못 들었네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세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장 씨는 복희의 말이 황당했지만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럼 사돈께서 집을 좀 보태주십니까? 이제서야 장 씨는 당수진 한 질문을 했지만 복희은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어머머, 여자는 혼수를 해가는 거죠. 저희는 2에서 3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수진 희 집은 남자가 하는 거고요. 복희의 말에 장 씨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집 보내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말하던 사람이 지금은 남자, 여자의 역할을 따지며 집을 마련하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장 씨는 말했습니다. 성민이가 수진봉 1억 정도입니다. 직장에 늦게 들어가서 그렇지 앞으로 더 많이 벌 겁니다. 살면서 집도 사고 그 능력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들이나 며느리 될 사람에게 똑같이 모았다고 하시는데 1억과 6천만 원을 같은 금액으로 보시나요? 간호사도 좋은 직업이지만 아들만큼 수진봉을 받을 수는 없을 텐데요. 복희은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이내 기가 막히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은 정말 안 하려고 했어요. 꼭 딸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 딸이 1억 8천의 값어치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그래도 우리 딸이 간호사고 모아둔 돈도 있고요. 솔직히 저는 서울에 있는 20평짜리 아파트라도 하나 들고 오는 사위를 바라긴 했어요. 장 씨는 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딸의 값어치를 논하며 트집을 잡는 사돈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역시 황당한 듯 옆에서 허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아들을 지원해왔고 앞으로도 손을 벌리지 않을 만큼 노후 대비도 잘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2에서 3천만 원 보태는 사돈이 딸의 값어치를 운운하며 이리저리 따지는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 씨는 아들의 마음을 몰라 망설였고 그 순간 아들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 혼자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겠지만 그 돈도 제가 안 받으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꼭 주고 싶다 하셔서 받기로 한 거고요. 수진이 부모님이 2천만 원을 보태주신다고 하셨을 때도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 그때 복희 다시 아들의 말을 끊으며 호통쳤습니다. 성민이를 향해 복희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민이 넌 왜 아까부터 예의 없이 끼어들어? 복희의 눈초리는 마치 애를 왜 이렇게 예의 없이 키웠냐는 듯이 장 씨를 흘겨보았습니다. 마치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는 말투에 장 씨는 황당했지만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솔직히 예비 며느리를 한 번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품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부모를 보니 큰 기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성민이가 결혼 당사자인데 할 말도 못합니까? 그리고 예의가 없는 건 그쪽 아닌가요? 그러자 가만히 술만 마시던 바깥 사돈이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그쪽?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 참, 무슨 국어 선생님이라도 하셨나? 그 말에 장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복희의 불쾌한 말에 이어지는 대화는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바깥 사돈이 서둘러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요. 사돈도 술 한 잔 받으세요. 수진 이 엄마가 말을 좀 과하게 해요. 복희 그만하라며 재촉하자 바깥 사돈은 아무렇지 않게 소주병을 한 병 더 시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씨는 상황을 더 이상 참기 힘들었습니다. 소주병이 금방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자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일어섰습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성민이가 장 씨를 따라 나왔습니다. 둘은 말없이 화장실까지 걸어갔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장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도 안타까웠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저런 분들과 결혼 생활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장 씨는 아들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참을게. 하지만 처갓집에서 평생 그런 소리 듣고 사는 건 너도 싫지 않겠니?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장 씨는 아들이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차라리 혼자 살면서 아버지께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장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뭐 그런 말을 다 하냐? 잘난 놈이 왜 혼자 살아? 그런 소리 할 필요 없다. 괜찮다. 장 씨는 다시 방으로 향하며 조용히 속을 다스렸습니다. 방 안에서 다시 들리는 소리들은 싸우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엄마도 그만하고 아빠도 그만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가만히 있어. 장 씨는 더 이상 이 싸움을 참을 수 없어 다시 방으로 들어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당황한 표정으로 장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지금 가신다고요. 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네요. 장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고 복희은 마치 장 씨가 아이들의 결혼을 엎으려는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경우예요? 결혼을 사돈이 엎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성민이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복희은 화를 내며 성민이를 질타했습니다. 성민이 너 싸가지 없이. 내가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결혼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아주 배은망덕한 놈이네. 장 씨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너 남한테 이런 취급 당하면서 살라고 키운 거 아니다. 결혼 안 해도 되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아버지가 모은 돈 다 너한테 줄 테니 내 인생 마음껏 살아. 성민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복희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만 갑니다. 오늘 먹은 것 반은 계산하고 가겠습니다. 장 씨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버렸습니다. 아들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장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냐? 차라리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해라. 그때 입이 며느리였던 아이에게서 아들의 전화가 계속 울렸지만 성민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고 싶으면 아빠 눈치 보지 말고 해라. 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으니 내가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믿는다. 그날의 일로 장 씨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어떤 선택이든 존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성민이는 여자 쪽에 파혼을 통보했고 그 후로는 효도하려는 아들의 모습에 장 씨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민이는 좋은 직장에 다니며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고 새로운 수진에도 시작했습니다. 장 씨는 아들이 이번엔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며 앞으로도 그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